여러분께서는 전시회를 가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가십니까? 어떤 것들을 알고, 어떤 것들을 느끼고, 어떤 것들을 소화하고 나와야 하는지 전시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가신 적은 있습니까? 오늘은 동대문 디자인센터에서 전시 중에 있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죠. 픽사 애니메이션의 30주년 특별 전시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수니즘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17년 5월 20일 토요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14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5월 20일, 오늘이죠. 오늘은 이 팟캐스트 방송이랑 리뷰랑 겹치는 날이라서 제가 밤새워서 원고를 2편을 쓰고 어제 업로드가 됐어요. 오늘 얘기해드릴 픽사 애니메이션 30주년 특별전에 관련된 전시를 보고 와서 쓴 리뷰는 업데이트가 됐고, 제가 한꺼번에 할 체력이 안 돼서 그거는 한숨 자고 오늘 아침에 지금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겹치는 날들이 있더군요. 이번 주는 픽사라는 주제 하나로 이렇게 글들을 쓰는 거라서 다행히 조금 수월했어요. 서로 다른 분야를 쓰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뷰 쓴 거는 그 전시 자체가 어땠는지를 쓰기로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회를 보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법한, 제가 가보고 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가면 좀 달라 보일 것이다 싶었던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서로 같은 주제지만 다른 내용이라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인수니즘 코믹스의 웹툰이죠. 바로크 4편이 업로드 되었는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호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영어로 데이브 킴이란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는 재밌는데 너무 마이너하다. 나는 재밌게 보고 있지만 작가가 돈을 어떻게 벌렸는지 너무 걱정되고 연재 중단이 될까봐 두렵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뭐 제가 다른 방향으로 먹고 사는 방법을 해결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현상 유지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베스트 도전 웹툰 부고의 작가님이신 후더닛님께서 그 인이어 디바이스 제가 써보겠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바로크 4편 내용 중에 권충의 아버지가 권충이에게 이렇게 인이어를 하나 주고 가는 컷이 있는데요. 아마 그거 보고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댓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닉네임 하늘치 쓰시는 독자분께서 작가님 네이버든 다음이든 케이툰이든 좋은 연재처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닉네임 코이차 쓰시는 독자분께서 그림체도 독특하고 내용도 취향에 맞아서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 독특함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실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웹툰 작가님이시죠. 리누 작가님. 코미카에서 기이한 동화 얼마 전에 연재 완료하셨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작품이 정말 개성 넘치네요.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누 작가님. 다음 작품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나리아 작가님께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본에서 평범해지고 싶어라는 작품을 연재 중이신 작가님이시죠. 제가 항상 작품 올리고 써두는 말,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댓글은 이 정도입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만화 소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만화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만화박물관에서는 만화 검열의 역사전 빼앗긴 창작의 자유를 5월 17일부터 기획 전시합니다. 빼앗긴 창작의 자유는 최근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태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이 전시를 통해 검열과 심의라는 공적 제도 아래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던 암울했던 한국 만화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만화를 위시한 표현의 자유 확립 및 문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제고하고자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한번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태호 작가님과 위즈덤 하우스가 함께 준비했던 기획 중심의 웹툰 플랫폼 저스툰이 베타 서비스가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저스툰에는 미생 윤태호 작가님의 신작 오리진이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공개된 신규 서비스 저스툰은 크게 만화 소설 코너로 구성되어 있고 만화 섹션에서는 웹툰 단행본 정액관 작가 메뉴로 구성되어져 있고 웹툰 코너에서는 23개의 작품이 서비스 시작과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가봤었는데요. 웹으로 보기에는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웹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아직 어플이 아니라서 모바일에서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웹을 좀 크게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핸드폰 기기로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2주에 나온 책 한번 얘기해보죠. 이번 주에는 바로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케이코 이노우의 이노우에 다시 찾다입니다. 책 제목이 이노우에 다시 찾다입니다. 이 책은 연작인데요. 전작이 있었죠. 이노우에 가우디를 만나다 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가우디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노우에가 스페인에 가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던 책이었는데 이 책도 그런 책입니다. 다시 한번 방문했다고 하네요. 스페인을. 그래서 이노우에가 한 달간 스페인 생활을 기록한 책으로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노우에의 여행의 기록, 인터뷰, 매혹적인 가우디 건축물을 담은 DVD 2장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우디의 건축과 이노우에 작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번 소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이 전 좀 요새 더 많이 끌리더라고요. 이렇게 작가의 작품도 좋은데 작품 외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들, 여러 작가님들 그런 책들 보면 좀 끌리는 게 있습니다. 2주의 소식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 모든 소식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웹툰의 소식을 알려주고 계시는 웹툰 인사이트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이 모든 신간 소식들은 국내 최대 만화 서점인 북새통에서 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인 픽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픽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0년이나 된 스튜디오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냐면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픽사 애니메이션 30주년 기념 전시회를 보러 가기 위해서 보시기 전에, 가서 감상하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나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시라는 게 그냥 가서 보는 거랑 또 속에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알고 가서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보는 거랑 또 차이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선택은 뭐 보시는 분 자유입니다. 가볍게 가서 라이트하게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스트레스 날리고 지인들이랑 같이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좋은 거죠. 거기에 맞는, 자기한테 기호에 맞는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 중에 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픽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픽사의 설립 과정과 이 토이스토리가 어떤 작품이었고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가지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에 당대중이 했던 얘기죠. 창업은 쉬우나 수성은 어렵다. 그래 뭐든지 창업을 처음 하는 건 쉬운데 그것을 쭉 꾸준히 수성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픽사는 30년 동안 이렇게 최고의 퀄리티의 작품들을 유지하면서 계속 만들어 왔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픽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3명의 사람과 3명의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업계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이제 서구 세계라고 하죠. 일본 애니메를 제외하고 당시 세계 극장 애니메이션 업계의 상황이 어땠냐면 뭐 인기는 항상 있었는데 작품성적인 면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볼거리라는 측면에서 좀 포화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좀 지루하고 항상 라이온킹 다음에 그리고 라이온킹만 성공을 하고 그 전후에 너무 디즈니표 권성징악적인 플롯과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옛날 구식 동화, 옛날에 봤을 법한 동화들을 전혀 새롭게 리부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주는 그 디즈니식 뮤지컬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고 이게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봐도 아이는 아이대로 느끼는 게 있고 재미가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느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그런 것들이 좀 지루하고 어른들이 좀 힘들다 같이 보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옛날에 월트 디즈니가 고전 백설공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그 있는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했었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오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라이온킹 같은 경우에는 그 디즈니표 애니메이션의 정점을 찍은 2D 애니메이션의 정점을 찍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지루하네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당시에 이런 일반적인 2D 애니메이션과 달리 좀 다른 것들을 다른 장르로 선보이는 게 있었다면 대표적인 게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든지 아드만 스튜디오의 윌리스 앤 그로믹 같은 게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0년대 초까지 좀 있었거든요. 이거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2D처럼 한 장 한 장 그리는 게 아니고 점토를 이용해서 인형을 만들거나 어떤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캐릭터를 진짜 인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한 장 한 장 한 장 찍어서 움직이는 거라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힘든 작업이기도 하지만 보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신선함을 제공하는 거죠. 와, 저거 재밌다. 입체감이 2D랑은 또 다른 입체감, 완전히 진짜 사진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인형이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필을 하긴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스톱모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클레이 아트나 스톱모션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한 컷 한 컷 찍어서 만들어야 되고 인형 움직이고 이래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작품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산업이란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문 직종,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들도 전문 직종인데 그 중에서도 더 전문 직종으로 들어가서 만드는 게 이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었고 제작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영상 산업이 회전율이 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계속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1년 주기로 작품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이 스톱 애니메이션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스톱 애니메이션은 너무 제작 기간이 길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입체적인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는 주고 있었지만 2D 애니메이션을 뛰어넘는 대항마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루즈하게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막 갈망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위에서 이제 픽사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덕후라고 불려지는 조지 루카스가 만든 루카스 필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루카스 필름이 이 당시에도 이제 3D 기술이라는 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게 특히 애니메이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뭐 산업 병원도 그렇고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루카스필름에서 이제 자그마한 프로젝트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이제 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서 연구도 하고 많이 하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영화에다가도 도입을 시켜보고, 또 각종 뭐 이쪽 영상 산업 아닌 다른 장비들도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팀을 하나 꾸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조지 루카스가 90년대 말이죠. 90년대 말에 이 팀을 팔기로 합니다. 근데 왜 팔았는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일설에는 루카스가 이혼 소송 때문에 이 값을 받고 팔아야 됐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큐멘터리 제가 옛날에 본 기억으로는 루카스 필름에서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눈에는 별로 이렇게 더 이상 희소 가치가 없었다,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뭘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다라는, 이 정도가 끝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봤었는데, 뭐 어쩐 이유에선지 이 팀을 3D 기술을 점점 개발하고 엔진을 만들고 있는 이 팀을 팔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산 사람이 바로 당시 애플에서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픽사의 설립에 있어서 꼭 말씀드려야 될 3명 중에 한 명이 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이 픽사의 초기 회사를 인수를 했을 때 그 부서에서 이제 정부와 의료기관에 이제 판매하고 있던 고성능 그래픽 디자인용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컴퓨터의 이름이 픽사 이미지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루카스 필름에 있을 때 개발해서 팔고 있었던 게 이름이 픽사 이미지 컴퓨터였는데, 이것에서 이름을 따서 따로 이렇게 잡스가 사서 회사를 만들 때 픽사라고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픽사 회사를 만들게 될 때 이 원래 프로젝트 팀에 있었던 2명, 오늘 말하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에드윈 캔머리란 사람이랑 존 라세터가 있었어요. 그 팀 안에. 이 에드윈 캔머는 전산학자입니다. 전산학자 출신인데, 당시에 이제 신개념인 3D 그래픽 관련해서 프로그램과 컴퓨터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게 3D라는 게 우리 눈에는 그냥 이렇게 지금은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잘 보이지만, 처음에 모델링과 폴리곤 덩어리들을 자세하게 쪼개고 들어가 보면 결국엔 삼각형이거든요. 정삼각형의 많은 서로 면들이 이렇게 굴곡을 유지해서 만들어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모델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랑 그거를 하는 프로그램을 초기에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던 게 이 에드윈 캔머리라는 사람이고, 뒤에 말씀드렸던 이 존 라세터라는 사람은 이후에 이제 토이스토리의 감독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 기술력은 이 캔머리라는 사람이 지휘질을 하는 부분이었지만, 결국엔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이 픽사 애니메이션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영감을 제공한 사람은 존 라세터예요. 이 존 라세터란 사람은 그러니까 카라츠를 졸업하고 디즈니에 있다가 디즈니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 루카스필름에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2D 애니메이션만 많이 만들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이 존 라세터가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디즈니 안에서 피력을 하고 좀 어필을 한 적이 있어요. 작품을 만들고. 근데 디즈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봤다고 해요. 이것들이 개발이 되면 2D 애니메이션이 망한다, 이런 선입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존 라세터가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온 상태에서 루카스 필름에 들어가서 이 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 팀을 사면서 픽사 회사를 차리고 그 안에 이렇게 2명이 같이 쏠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드윈 캔머리라는 사람은 이 팀의 이제 CEO 역할을 하면서 그래픽 작업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고, 존 라세터는 완전히 애니메이터라서 이거를 관련해서 픽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 픽사가 만들어내는 3D에 관련해서 홍보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 팀에 같이 있게 돼요. 근데 이 팀에서 좀 제가 이 3명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좀 신기했던 게, 다들 알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거든요. 뭔가 기술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고 까탈스럽게 군다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구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픽사가 처음에 토이스토리가 완성돼서 개봉하기 전까지는
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꼬라박습니다. 계속 돈만 투자되고 나오는 건 없고 이런 상태였는데도 굉장히 관대해요, 이 잡스가. 평소에 애플에서 일했던 거랑 좀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잡스랑 너무 다르게 이 픽사란 팀한테는 너무나 관대하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거 안에서는 계속 돈을 투자해줍니다. 투자해주면서 뭔가 가능성을 받겠죠, 이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 사이에 이 픽사에서 이제 기술이 개발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루카스필름에서 빠져나와서 회사를 차리고 그 안에 돈은 꼬라박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개발된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술력을 좀 알리고 싶어서 존 라세터가 제작한 룩소 주니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업계에 발표됐을 때 굉장한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룩소 주니어가 뭐냐면,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픽사 인트로에 나오는 그 스탠드 전등 있잖아요. 픽사 글자를 이렇게 뿅뿅뿅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가는 그 전등, 그게 바로 룩소 주니어인데, 이게 당시에 왜 호평이고, 이것과 함께 이제 팀토이라는 또 다른 3D 애니메이션은 존 라세터가 만들었는데, 이 두 편이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불러넣었고 어떤 부분에서 호평이었냐면, 3D 기술을 이용해서는 이때까지 모델링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컵을 만들어라 이러면 컵을 만들고, 뭐 3D 맥스면 주전자가 있겠죠. 주전자를 만들어라 이러면 주전자만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룩소라는 램프 전등, 스탠드 전등을 가지고 그거를 감성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정을 불어넣은 거예요. 룩소 전등이 이렇게 안에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휙휙 움직이면 사람 움직이듯이, 사람이 봤을 때 감정이입이 되게 움직이거든요. 살아있다라는 느낌으로. 처음 룩소 주니어가 보여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D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의 존 라세터가 그걸 이용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큰 당시엔 호평을 받았고 신선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픽사가 돈이 없어서 디즈니랑 계약을 해서 토이스토리 제작 비용을 따내게 되는 과정에서 이 팀토이란 작품, 팀토이는 완전 토이스토리 판박입니다. 토이스토리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토이스토리의 그냥 습작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도 이제 캐릭터들이 장난감들이 움직이는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팀토이라는 작품이랑 룩소 주니어라는 작품을 보고 디즈니가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룩소 주니어라는 것으로 픽사의 인트로에 나오는 그 램프가 룩소 주니어다. 그리고 럭소라고도 불러요. 룩소 상관없습니다. 뭐 발음이야. 그렇게 부르는 거고, 팀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유튜브에 찾아보셔도 나올 거예요. 그 작품이 토이스토리를 만드는데 돈을 투자받고, 그리고 이 팀이 애니메이션으로 가야겠다라는 스티브 잡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에드윈 캔머리라는 사람이 어떤 계속 발전을 이루는 그 중심 축을 했지만, 이것을 애니메이션 측면에서 감성을 불어넣고 하는 건 역시 존 라세터가 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꼬라박고 굉장히 많은 돈이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었지만, 스티브 잡스는 뭔가 가능성을 보고 계속 투자를 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봐야겠다.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잡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존 라세터랑 같이. 그래서 이때 디즈니에 있던 사람들과 만나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생각인데,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그 작품 제작 비용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이제 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미음사에서 나온 그 유명한 책이죠. 스티브 잡스란 책, 잡스 평전인 책이 있는데, 이 픽사의 토이스토리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발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의 내용을 살짝 정리해드리면, 루카스필름에서 처음에 잡스가 이 팀을 사서 이 기술력을 점점 개발하고 뭘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존 라세터가 이 픽사의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서 틴토이라는 작품이랑 룩소 주니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고, 잡스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디즈니한테 우리가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을 좀 투자해라라고 이제 계약 딜을 하러 간 상황이에요. 지금까지가. 자, 이거는 미는사에서 나온 스티브 잡스 평전에 45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월트 디즈니사는 픽사가 개발한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인 캡스의 라이센스를 얻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픽사가 개발한 그 3D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죠. 그것의 이름이 캡스였어요. 캡머리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만든 거죠. 뭐 같이 만들었던 이 3D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캡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라이센스를 이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캡스의 라이센스를 얻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서 픽사 컴퓨터의 최대 고객이 된 터였다. 어느 날 디즈니의 영화 부분 책임자인 제프리 카첸버그가 캡스의 기술을 활용되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잡스를 버뱅크의 스튜디오로 초대했다. 디즈니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스튜디오를 둘러보던 중 잡스가 카첸버그에게 물었다. 디즈니는 픽사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카첸버그는 밝은 목소리로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잡스가 물었다. 그럼 픽사가 디즈니와의 관계에서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첸버그는 물론 그러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잡스가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디즈니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만족스러울 것 같군요. 이 얘기에 카첸버그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는 존 라스터의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보고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카첸버그는 애니메이션 공동 작업의 논의를 하기 위해 픽사 팀을 만났다. 똑같은 열정과 고집이 있는 두 사람의 성격에서 예상할 수 있었듯이 카첸버그와 잡스의 협상은 수개월간 지속되었다. 카첸버그는 픽사의 3D 애니메이션 독점 기술에 대한 권리를 디즈니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잡스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문제에서는 잡스의 의견이 관철되었다. 한편 잡스는 픽사가 애니메이션 작품 및 캐릭터들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비디오 저작권과 속편에 대한 권리를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잡스의 이런 요구에 카첸버그는 말했다. 정 그걸 원하면 협상은 이쯤에서 중단합시다. 이 문제에서는 결국 잡스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협상을 애니메이션 기술력을 보고 한번 딜을 해봅시다 하고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디즈니에 속해 있는 카첸버그는 픽사가 지금 개발한 3D 기술을 디즈니에 귀속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잡스는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나중에 작품을 만들고 나면 캐릭터들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들의 상품권을 디즈니와 동등하게 공동 소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둘 다 서로 반대 것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카첸버그가 요구했던 거는 잡스가 가져가게 되고, 잡스가 얘기했던 것들은 카첸버그 디즈니 쪽에서 가져가게 된 거죠.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 당시에 픽사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서 디즈니와의 계약을 꼭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디즈니보다는 픽사가 더 절실한 입장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디즈니는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자금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픽사는 그러지 못했다. 결국 1991년 5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다. 디즈니는 작품 및 캐릭터들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수익의 약 12.5%를 픽사에 지불하며 크리에이티브 작업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약간의 위약금을 물고 언제라도 작품 제작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있으며 픽사와 함께 향후 2편을 더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작품 속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속편을 제작할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존 라세터가 제안한 이 작품에는 토이스토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픽사가 하청업을 한 거죠.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디즈니는 굉장히 부자 회사잖아요. 뭐 영원히 망하지 않을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픽사 입장에서는 처음이라서 이게 좀 불합리한 계약이긴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 뭐 수익 나누 분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작업에 대한 통제권을 디즈니가 보유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는 간섭하겠다 이거죠. 디즈니가 만들라는 대로 만들어라. 당신들이 뭐 작품 기획안을 가져와도 디즈니가 고치라고 하면 고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이제 작품을 그런 계약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디즈니가 어떤 간섭들을 하는지 좀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카첸버그는 두 주인공이 좀 더 날카롭게 대립하도록 이야기를 전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두 주인공은 우디와 버즈 라이프여겠죠. 그는 이 애니메이션 제목이 토이스토리이긴 하지만 오직 어린 아이들만을 관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카첸버그를 비롯한 여러 디즈니 간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디는 매력적인 구석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가 되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디즈니가 하라는 대로 만든 거예요. 앞서 제가 이 시대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디즈니가 원하는 정말 깔끔한 선과 악의 구분이 명백하고 악은 악해야 되고 선은 선해야 되고 그 명백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우디를 나쁜 놈으로 만든 거죠. 버즈 라이트이어를 한없이 착한 그런 캐릭터, 정의감 높은 이런 캐릭터로 만들고 싶었고요. 이게 이때까지의 디즈니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왜? 이렇게 해도 통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약간 변혁기라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식상해하는 시대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 픽사가 하고 싶었던 얘기나 하고 싶었던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이 디즈니의 쉽게 말하면 꼰대죠. 꼰대들이 간섭을 하는 바람에 작품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1991년 5월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작품을 전반부를 웬만큼 완성한 게 1993년 11월인데 이제 여기도 읽어드릴게요. 1993년 11월 토이스토리의 전반부를 웬만큼 완성한 레시터와 존 라세터와 픽사 팀원들은 카첸버그를 비롯한 디즈니 경영진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버뱅크로 향했다.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 책임자인 피터 슈나이더는 외부 업체에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맡긴 카첸버그의 선택을 자체가 불만스러웠다. 그는 픽사 팀원들이 가져온 영상물을 보고 완전히 졸작이라면서도 토이스토리의 제작을 중단해야 된다고까지 말했다. 카첸버그도 같은 의견이었다. 카첸버그는 동료인 톰 슈마어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대체 왜 이렇게 형편없는 작품이 나왔을까요? 그러자 슈마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느 순간부턴가 저들의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으니까요. 슈마어는 훗날 이렇게 설명했다. 픽사 사람들은 제프리 카첸버그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토이스토리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간 거죠. 존 라세터는 슈마어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회상한다. 그날 앉아서 스크린을 쳐다보는 동안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모릅니다. 결국 그건 불쾌하고 심술궂은 캐릭터들로 가득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라시터는 픽사 사무실로 돌아가 대본을 다시 수정할 기회를 달라고 디즈니에게 요청했다. 3개월 후 픽사팀은 수정된 대본을 들고 다시 디즈니를 찾았다. 앤디의 다른 장난감들을 괴롭히는 압제적인 캐릭터였던 우디는 좀 더 지혜로운 리더로 바뀌어 있었다. 버즈 라이트이어가 등장한 이후 우디가 질투심을 느끼는 과정도 관객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했고 그런 우디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랜디 뉴먼이 만든 Strange Things라는 곡도 삽입했다. 이 노래 아시나요? 참 틀어드릴 수는 없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Strange Things라는 곡입니다.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토이스토리의 유명한 노래 2개 중에 하나니까요. 카첸버그와 디즈니 측은 픽사팀이 가져온 새로운 대본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1994년 2월 토이스토리의 제작이 재개된다. 이때 제가 알기론 대본만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릴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릴 애니메이션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보드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면 그럼 그 스토리보드를 초수에 맞춰서 그리는 겁니다. 한 컷이 4초, 5초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제작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컷들만 보고 이제 성우들의 대사를 보면서 대충 가늠을 하는 거죠. 이런 작품이 나오겠군 이런 식으로 가늠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론 이 3개월 후에 수정된 대본을 들고 갔을 때 대본만 들고 간 게 아니고 쇼릴이라고 이러는데 이 릴 애니메이션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들고 갔어요. 그래서 디즈니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말하면 고위 관직이라고 그러죠. 디즈니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월트 디즈니 손자였나 아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픽사에서 이 사람들은 이게 카첸버그가 얼마나 개입했고 이런 건 모르죠. 그냥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구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된 거였는데 카첸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중간에 개입해서 픽사가 원래 만들고 싶었던 거를 못 만들게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픽사가 들고 온 그 작품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하물며 재미도 없었다. 근데 이때 3개월 후에 이제 라세타가 새로 만들어 온 쇼리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인터뷰에서 웃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소린지 알겠다. 이제 뭘 하고 싶은 건지 알겠다. 그래서 그때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 얘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당시에 디즈니는 굉장히 경직돼 있었고 굉장히 올드한 정말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을 때에 표현했어야 성공했을 법한 그 플롯과 그 동세와 그 스토리 라인과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회사가 망하진 않겠지만 그 작품성이라는 부분에서 시대를 못 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카첸버그를 비롯해서 디즈니 수뇌부에서 투자 결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는 것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픽사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게 이렇게 하고 만들어서 3개월 만에 가져간 걸 보고 다시 투자를 재개하게 된 거죠. 해서 잡스는 그해 11월로 예정된 토이스토리의 개봉과 때를 같이하여서 픽사의 기업 공개를 단행하기로 결심했다. 평소 기업 공개라면 열정적으로 달려들던 투자은행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잡스의 그런 생각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픽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픽사는 지난 5년간 적자를 낸 회사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자를 낸 회사였기 때문에 투자은행들이 회의감을 보인 것도 맞고 잡스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 기업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승부를 건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근데 잡스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잡스가 이 토이스토리를 이제 만들어질 때 자기가 돈을 투자하니까 중간중간 과정을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을. 근데 잡스가 이 토이스토리 중간중간 과정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가 너무 재밌어한 거예요. 정말 재밌다 이 작품은. 정말 뭔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맨 조금씩 수정될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잡스는 토이스토리의 성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켄 머리랑 존 라세터는 정말 열심히 이 작품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3D 작업이라는 게 2D랑 틀려서 굉장히 에러가 많습니다. 그 당시엔 더 많았겠죠. 뭔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죠. 이게 라이팅 이런 것도 안 맞고 매핑도 그 작품 거의 뭐 매핑이 없다시피 지금으로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봐도 되지만 그런 거에서 굉장한 오류가 많습니다. 여기 조금 틀어진 것 같아서 이거를 수습하고 나면 또 다른 데서 키값이 오류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3D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번 키값을 잘 잡아놓으면 이렇게 동세가 샥 끝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키값 한번 잡기까지가 그 중력의 느낌을 살리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하나 맞추면 또 하나 어긋나고 또 하나 맞추면 또 하나 어긋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이 작품을 처음 만들 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만든 픽사의 토이스토리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토이스토리가 개봉해 상업성과 예술성 양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판이 더욱 커졌다. 토이스토리는 개봉 첫 주에만 미국 내 수익 3천만 달러를 거둬들여 제작비를 뽑아냈고 첫 주 만에, 그리고 계속 흥행 가도를 달려서 미국에서 1억 9,200만 달러, 전 세계적으로 3억 6,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배트맨 포에버와 아폴로 13을 제치고 그의 최고 수익을 거둔 영화가 되었다. 영화 리뷰 웹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도 토이스토리에 대한 비평 73개가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타임의 리처드 콜리스는 올해 개봉된 것들 가운데 가장 창의적인 코미디라는 찬사를 보냈고, 뉴스위크의 데이비드 앤스는 경이로운 작품이라고 평했다. 또 뉴욕타임즈의 제닌 메슬리는 모든 세대에 추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면서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어필하는 디즈니 최상의 전통을 잇는 놀라운 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근데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하죠. 아이와 어른 모두가 어필하는 디즈니 최상의 전통을 잇는 놀라운 수작이다. 잡스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픽사가 다 만들었는데 디즈니는 돈만 댄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게 디즈니 작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수익도 디즈니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잡스는. 이 분명 디즈니의 전통에서 탈피해서 디즈니에서 쫓아낸 사람들 데리고 이거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디즈니 작품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픽사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잡스가 이 토이스토리의 개봉 일주일 되는 날에 기업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잡스는 토이스토리가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의 그런 모험적인 베팅은 엄청난 성공으로 되돌아왔다.
과거 애플의 기업 공개 때와는 마찬가지로 잡스와 픽사 사람들은 상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 아침 7시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장 주관자의 사무실에 모였다. 원래 초기 공모가를 약 14달러로 책정할 계획이었지만 잡스는 22달러를 고집했고, 주식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만 하면 픽사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확보될 거라는 거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작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잡스는 픽사가 자신들의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어도 50% 아니면 51% 정도는 자기들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게 디즈니 작품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1대 49, 최소한 그 정도는 픽사가 투자를 51% 정도, 50에서 51%는 픽사가 투자를 해야 픽사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날 주식 상장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잡스의 기대도 뛰어넘는 대성공으로 드러나서 픽사의 주가는 그의 가장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넷스케이프 기업 공개 주가도 뛰어넘어 버렸다. 거래 개시 30분 만에 픽사의 주가는 45달러까지 올라갔다. 매수 주문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거래가 잠깐 지연되기도 했고, 주가는 장중에 4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39달러로 마감했다. 그러니까는 작품이 성공하고 일주일 만에 기업 공개를 해서 곧바로 엄청난 자금력을 회수한 거죠.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토이스토리와 픽사가 처음 설립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부터 다른 작품들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디즈니랑 또 디즈니의 투자를 받으면서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때부터 자금력이 있으니까 동등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픽사랑 디즈니가. 만약에 이때 기업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디즈니가 분명히 픽사를 이때부터 먹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픽사를 먹었으면 앞선에서도 보셨겠지만 디즈니의 이 꼰대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픽사를 주물렀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본 이 픽사의 다채로운 작품들은 안 나오죠. 앞서 말했듯이 픽사가 어떻게 이 팀을 수성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팀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면서도 계속 캐릭터 모델링 느낌도 다르고 계속 새로운 색깔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의 두 가지 이유를 아까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토이스토리가 성공하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바로 상장을 때려서 기업의 자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자기 돈으로 자기들이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서 이제 꿀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되면 픽사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앞에 메인 타이틀을 걸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한 번에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 토이스토리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 1, 1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솔직히 얘기해서 전시회 가면 잘 안 보입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놀라운 과정이고, 뭐 잡스도 칭찬해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캔머리랑 라세터가 고생한 것도 어마어마하죠. 안 되는 거 계속 쑤셔 박으면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컴퓨터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막 서로 밤새 막 하면서 2교대 3교대로 돌아가면서 컴퓨터를 쓰고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만든 작품인데, 디즈니 작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픽사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분 안 좋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돈도 벌어야겠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주식 공개를 했던 거죠. 기업 공개를. 결국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픽사가 지금 작품을 계속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된다. 초기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 부분을 알고 보면 이 초기에 이 타이밍에 이렇게 빌드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픽사가 자신들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픽사가 이 개성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게 이제 스티브 잡스 평전에 나온 내용들을 읽어드린 거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토이스토리가 성공을 하고 기업 상장, 기업 공개를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 슈렉이죠. 드림웍스의 슈렉이 나오기 전까지 이 토이스토리를 필두로 픽사가 보여주는 작품들은 정말 신선함 그 자체였어요. 본 작품만 신선한 게 아니고 그 원래 오프닝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편 토이스토리가 벅스 라이프라든지 토이스토리 2 이런 게 본편이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애니메이션을 한 편씩 틀어줬는데 단편들 그것도 신선했고 하여튼 모든 게 신선했어요. 왜냐면 3D라는 게 처음 생기는 과정이니까. 그처럼 이게 디즈니에서 보여주던 1차원적이고 구시대적인 표현이랄까요? 그런 너무 식상한 그런 거에서 벗어난 캐릭터들과 그리고 토이스토리의 장점이 뭐냐면 폼을 안 잡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막 라이온킹 이런 거 봐도 막 무파사랑 그 아들 대화 보면 굉장히 연극 보듯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토이스토리에서 보면 굉장히 리얼한 현실감 있는 대사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소에 얘기할 법한 그런 대사로 주고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그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세련되게 그리고 좀 더 현실감 있고 좀 더 피부에 와닿았을 거예요. 그런 작품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D 애니메이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픽사의 토이스토리를 필두로.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픽사의 이 작품들이 어떻게 매번 성공하게 되는가? 이 이후에 이제 픽사의 작품들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실패한 거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보기가 거의 어렵죠. 몇 작품이 있는데 말고는 대부분 성공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토이스토리의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든 작품이 벅스 라이프예요. 이 벅스 라이프까지는 존 라세터가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성공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만든 건 아니죠. 자기들의 시스템이 어떤 성공을 불러올 거라는 걸 알고 만든 건 아니고 그거를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벅스 라이프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정말 이렇게 뽀록으로 이렇게 잘 운이 좋아서 그 토이스토리가 성공한 게 건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엔 기업 리빌딩 초반이기도 하고 존 라세터가 감독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벅스 라이프까지는 이제 존 라세터가 연이어서 감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감독이란 자리가 이게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모든 그 결정 하나하나에 따라서 작품의 성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속된 말로 애니메이션이 빌딩 한 채 값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작품을 연이어서 한다는 거는 이 존 라세터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봤는데 존 라세터 부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겉으로는 응원하고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내, 존 라세터 아빠가 같이 시간을 못 보내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다. 그리고 존 라세터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존 라세터는 이 토이 스토리랑 벅스 라이프까지만 만들고 일단 빠집니다. 그리고 픽사에 처음 만들 때부터 존 라세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만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 다른 사람들도 감독을 해보고 그 사람 특성에 맞는 작품도 해보고 이럴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벅스 라이프까지 하고 빠지게 되고 이제 토이스토리 2가 이제 또 투자를 받아서 작품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존 라세터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이 픽사에서는 불세출과 같은 역할인 게 왜 그러냐면, 존 라세터가 없이 토이스토리 2를 만드니까 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캐릭터 성격은 뭐 처음 정해진 성격대로 가겠지만 정말 엉망진창이 돼서 2달인가 3달 전까지도 그러니까 개봉 예정에서 2달인가 3달 전까지 갔는데도 작품이 디즈니에서 오케이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재미가 없어. 픽사 자기들이 봐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 봉착하게 되니까 쉬고 있는 존 라세터를 다시 불러오죠. 이 토이스토리 2를 다시 진두지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존 라세터는 쉬고 있다가 옵니다. 다시 와서 2달인가 3달 만에 모든 스토리를 바꾸고 모든 기획을 바꾸고 다시 토이스토리 2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연이어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극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직원들 말로는 존 라세터의 탁월한
감독으로서의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인데 이게 없었으면 제작이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 라세터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같이 해보자. 그리고 밑에 애니메이터가 뭐가 안 돼요 이렇게 찾아오면 존 라세터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존 라세터 스스로가 자기가 그 작업을 직접 해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는 이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없죠. 여튼 이 토이스토리 2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이때 픽사가 느낀 거죠. 아 이런 식으로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안 된다. 우리가 완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픽사가 기존의 시스템을 좀 바꿉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이 당시에 이 다음에 나온 작품이 이제 몬스터 주식회사인데 이 감독에 따라서 제작 방식과 소통 방식을 모든 것을 존 라세터가 해놨던 그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독이 책임을 지고 이 감독이 원하는 제작 방식과 이 감독이 원하는 소통 방식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합니다. 뭐 프로그램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제작 프로그램을 그것 말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서 그 감독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픽사 전 직원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작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감독을 할 거니까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옷을 입듯이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그 사이에 꼭 쌓아야 될 노하우들만 쌓이면서 그러니까는 물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는 스타일로 물이 흐르는데 팀이 이렇게 와야 되거나 썩을 이유도 없죠. 한 명의 감독이 딱 잡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팀원들이 이 새로운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맞춰서 만들어주고 언젠간 우리한테도 다시 감독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맞춰서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원래 감독이 말하는 대로만 작품하면 웬만하면 작품이 다 재밌게 나와요. 정말 이상한 감독 아닌 이상. 근데 그 감독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여기저기서 이런 말 저런 말 섞이다 보면은 내용이 재미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매 작품 만들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남겨야 될 노하우만 남기고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매번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꾸고 새로운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이 픽사가 롱런 할 수 있게 되는가. 이렇게 새롭게 계속 리빌딩 해가는데 거의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시스 퍼거슨처럼 이렇게 계속 리빌딩 해가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픽사는 매일 아침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매일 일정 기간을 놓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소극장 같은데 그 프로젝트 팀원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애니메이터들이 자신들이 맡은 파트가 있잖아요. 그 파트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영을 해요. 제가 이번 주에는 뭐 저번 회의에서 이번 회의 사이에 난 이거를 만들었다고 딱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팀원들이 비난이나 조롱 이런 거 없이 정말 뭐 이상한 말 있잖아요. 뭐 친하니까 왜 그런 것밖에 못 만들었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거기 동세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많은 팀원들이 매번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엄청나게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올라가서 그 자신이 했던 작업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데 이 소통 방식에서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팀원들이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만약 동세가 이상해 그러면은 저거 동세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동세가 이상한데 나는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무대에 있는 그 애니메이터도 그걸 보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근데 굉장히 정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게 더 우디의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뭐 더 몬스터의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죠. 서로의 애니메이터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너무나도 개방적인 방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발전적으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항상 해결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이랬으면 좋겠어. 다른 애니메이터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작품이 점점 새로운 감독을 흔들지 않고 감독을 믿고 감독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그 밑에서 세부사항적인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팀원들이 서로 의견을 굉장히 깔끔하게 조율하면서 깔끔하게 전달하면서 작품의 디테일을 올려가니까 작품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몬스터 주식회사도 엄청난 성공을 거둬요. 여튼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계속 성공할 수밖에 없죠, 작업물들이. 이제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픽사가 또 우리가 계속 성공을 했는데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이번엔 또 밖에서 외부에서 감독을 영입해 옵니다. 이때가 무슨 작품 할 때냐면 인크레더블이라는 작품을 할 때인데, 이 인크레더블이라는 작품이 그 애니메이션에 3D 애니메이션에서 어렵다는 부분이 다 나와요. 뭐 대표적이랑 불이랑 물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감독을 외부에서 영입합니다.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면 아이언 자이언트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감독인데, 이 감독을 영입해요. 인크레더블 작업을 이 사람이 시나리오를 써왔겠죠. 기본 플롯은. 어쨌든 이 작품을, 이 사람을 영입해서 픽사를 새롭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영입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사람이 처음 출근하는 날 그 옛날엔 비디오 캠이죠. 비디오 캠으로 찍어놓은 그 캠이 셀프 카메라가 인터넷에 있을 거예요. 픽사의 그 큰 정문을 지나서 자기가 오늘 드디어 첫 출근을 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가면서 찍은 영상인데, 셀프 카메라인데, 이 영상에 보면 아침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까지 픽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때까지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날 따라달라.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픽사 직원들이 모두 신뢰를 가집니다. 뭐 겉으로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또 나온 게 인크레더블이란 작품이에요. 픽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움을 계속, 그냥 픽사는 항상 계속 이런 식이에요. 계속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새로 시작하고, 아무리 큰 성공을 했어도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감독 밑에서 계속 작업을 하니까 이게 그 신선도가 유지되는 거죠. 디즈니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우리는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그 특유의 개성을 지키려는 그런 탄력이 안 강하니까 픽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신선함을 유지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봤을 때 재미없으면 다시 만들고, 그 사이에 그래픽은 발전하고. 픽사가 계속 작품을 성공할 수 있었던 최대 요인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디즈니에게 팔린 거죠. 팔리게 되면서 합병하게 되면서 좀 그 다음부터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다가 요새 다시 잘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전까지, 디즈니와 합병하기 전까지는 이런 픽사의 고유의 색깔을 정말 잘 유지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처음 픽사가 롱런 할 수 있었다. 이때까지. 그냥 처음에 토이스토리에 성공했을 때 스티브 잡스랑 이 픽사 팀들이 회사 빌드업 과정에서 굉장히 그 조건이 좋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자금을 확보를 했고, 그걸 가지고 연이어서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이런 내부적으로 철저히 자기들만의 계속 바꾸고 또 바꾸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픽사가 아직까지 이렇게 30년이 되는 동안 지금도 보면 작품이 새롭잖아요. 지금 봐도 그 당시의 작품을 지금 봐도 재밌어요. 토이스토리 1 같은 경우에 1, 2, 3 지금 봐도 재밌고, 뭐 몬스터 주식회사 얼마 전에 또 봤어요. 인크레더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내부 시스템이 있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적어도 디즈니랑 합병되기 전까지는 그 기조를 유지했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전시회 가보시면 토이스토리 초기 디자인 중에 우디의 초기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디 말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우디의 모습으로 이게 입이 이렇게 쭉 찢어져서 빠지는, 소우 영화에 나오는 그 인형처럼 생긴 우디가 있는데, 만약에 디즈니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그대로 만약에 토이스토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뭐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픽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픽사의 성격은 전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좀 아시고 픽사 전시회에 딱 처음 들어가면 그냥 모르고 가실 때랑 비해서 뭔가 달라 보일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좀 저는 이 전시회에서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픽사의 역사를 알려주는 전시가 아니고 왠지 박람회 같은, 그냥 픽사 캐릭터들 보러 오세요, 놀이동산 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 픽사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 알아두셨으면 하는 히스토리,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픽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오늘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전시회 가셔도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건 좀 재밌는 여담으로 얘기를 할 게 하나 있는데, 작품 감상하실 때 감독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럼 그 감독을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전시 안에서 사진 촬영만 안 하면 그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작품 캐릭터들이랑 감독 얼굴이 좀 묘하게 닮았어요. 특히 니모를 찾아서 감독이죠. 앤드류 스탠슨. 이 사람 정말 니모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작품 만드는 것도 자신의 가족들과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인데 정말 니모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앤드류 스탠슨. 뭐 몬스터 주식회사도 그렇고 딱 보면 그 작품의 캐릭터들이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감독들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는 감독이 매번 달라지니까 그 감독에 맞춰서 이렇게 캐릭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왔는데, 뭐 제 만화의 캐릭터들이 절 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8월 8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서 전시되고 있는 픽사 애니메이션 40주년 특별전 전시회를 가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전시회 자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제 블로그에 이제 전시뷰라고 긴 글을 써놨으니까 한번 와서 읽어보시고요. 자, 저희 인순이준 코믹스는 매달 15일, 30일 만화가 업데이트되고 매달 10일, 20일, 30일 인코 만화뷰가 업데이트되며 매주 토요일은 팟빵을 통해서 만화 클래식이 업데이트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듣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17년 5월 20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